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교단이 42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총회장으로 장종현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교단 내홍 사태는 수습과 화해의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시채널 방송의 대표 프로그램 성지가 좋다가 200회를 맞았습니다. 4년여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전역과 이집트, 요르단 등 성지 200여 곳이 소개됐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올해도 추석 명절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매년 진행되는 캠페인은 고향교회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도시와 농촌을 잇는 신앙교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교단이 42회 정기총회를 통해서 교단 명칭을 백석으로 바꾸고 신임 총회장으로 장종현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지난 상반기 세계선교회 조직 등의 문제를 시작으로 계속된 갈등을 빚었던 예장 백석은 이번 총회에서 교단 사태 수습을 위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 제42회 정기총회는 회무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습니다. 인천노회의 행정정지 처분에 대한 총회장의 입장을 묻는 질문을 시작으로 회의 진행과 사회자의 자격 문제 등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대신 세계선교회와 백석선교위원회 사이에서 총회 세계선교회를 조직 중에 갈등이 생기고 양방의 고소 고발이 이어지면서 사회법 소송으로까지 확대돼 교단 내 분쟁이 심각했던 상황. 지난 상반기 갈등 중에 일부 목사들의 자격이 정지되고 총회장과 제2부총회장 이외 모든 임원회가 파행되는 모습까지 보여 교계에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예장 백석대신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같은 시각 수원 명성교회에서 따로 진행하기로 한 총회를 포기하고 결국 평창 정기총회 장소로 모였지만 초반 회의장의 분위기는 어지러웠습니다. 회무를 시작하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사회권을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에게 넘긴 이주은 직전 총회장은 앞서 개회예배에서 교단과 임원회에 분쟁을 일으킨 책임을 달게 지겠다고 사죄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1년을 제가 총회를 이끄는데 이런 분란이 나고 그로 인해서 벌을 받은 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꼭 선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임 임원회를 위한 후보 등록 없이 시작된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총회장과 증경 총회장으로 구성된 공천위원회가 후보 선정을 위해 총회를 1시간 동안 정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총회장의 장종현 목사, 부총회장의 류춘배 목사, 장로 부총회장의 안문기 장로가 예상외의 순조로운 분위기 속에서 총대들의 박수를 받고 추대됐습니다. 장종현 신임 총회장은 총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적은 없었다면서 총회의 모든 헌법과 규칙을 초월해 총회 정상화를 위한 사면과 복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총대들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무성한 잎사구만 있지 열매가 없고 뿌리가 없는 우리 총회. 내가 이대로는 법을 고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영적 지도자로서 기본도 예의도 없는 데서 내가 어떻게 병들어 있는데 내가 이 총회를 1년을 못 끌고 나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사명권도 죄를 줄 수 있는 것도 줘야 됩니다. 먼저 화목을 이뤄야 됩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장 총회장은 총회 문제를 사회법으로 가져간 유만석, 박경배 목사 등 3인의 입장을 듣고 이들을 사면 복권시키면서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은 총회에서 제시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목회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상 법조계에서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러나 저는 제가 설립자를 뵙고 제가 드린 부탁의 말씀도 존중하게 있기 때문에 또 고명하신 설립자님께서는 잘 참작하시라 저는 믿고 뭐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거두절미하고
죄송합니다. 예장 백석 대신 총회는 둘째 날 회무에서 교단 안에 산적한 갈등과 난제를 풀어달라는 총대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교단 명칭을 백석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예장 백석 제42회 정기총회가 혼란 속에서 시작됐지만 사회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는 영적 지도자의 자세를 다시 기억하면서 교단 내용 사태는 수습과 화해의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C채널 방송의 대표 프로그램 성지가 좋다가 200회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성경 속 기적의 현장들을 직접 찾아가 생생하게 소개하면서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전해왔는데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온 성지가 좋다의 여정을 변현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2015년 12월 첫 방영된 성지가 좋다. 4년여 동안 이스라엘 전역과 이집트, 요르단, 터키, 그리스 등 성지 200여 곳으로 가며 시청자들에게 성경 속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성지가 좋다는 쉽게 갈 수 없는 숨겨진 보석 같은 성지들을 찾아가며 큰 호응을 얻었고 C채널 방송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성지가 좋다를 시청자들에게 오랜 기간 사랑받는 프로그램으로 성장시킨 장본인은 단연코 진행자인 이강근 박사. 이강근 박사는 지난 1993년 히브리대 교환학생으로 이스라엘에 첫 발을 내디딘 후 30년 동안 이스라엘에 거주하며 성지를 연구해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히브리대학교 박사학위 취득과 유대학연구소 설립, 한국인 최초로 이스라엘 정식 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자타공인 국내 최고의 이스라엘 전문가로 거듭났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뛰어난 이해도와 해박한 지식을 통한 이강근 박사의 성경 가이드는 성지가 좋다를 가장 뛰어난 성지 관련 프로그램으로 성장시켰습니다. 200회를 맞이하면서 정말 많이도 소개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66권의 성경의 땅을 찾아가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넓고 이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정말 성경 66권의 땅을 모두 다 소개하고 싶은 그런 또 욕심이 있습니다. 그 어느 방송사에서도 기획 특집으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도 보여줄 수 없는 구석구석을 찾아가는 데에 정말 이 성지가 좋다의 의미가 있고요. 끊임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성경 66권의 땅을 다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듯 함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9월 12일 200회를 맞이하는 성지가 좋다. 촬영 장비와 촬영본을 넣어놓은 차량이 도둑에게 털리고 분쟁 국가인 만큼 신변의 위협을 겪는 등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강근 박사와 성지가 좋다 연출팀은 주님의 이야기를 전한다는 사명 아래 위기들을 극복하고 200회를 맞이했습니다. 200회까지 오면서 좀 신앙적으로도 많이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자분들의 좋은 반응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너무 진행 솜씨도 미숙하고 하지만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성지가 좋다를 보시면서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200회 이상 또 저희가 나아가게 될 텐데 많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지가 좋다가 벌써 4년 이상의 시간을 흘러서 벌써 200회를 맞이했습니다. 성경이 진짜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성지 곳곳을 함께 이강근 박사님과 함께 소개하면서 보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성경에 살아있는 말씀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일 성지가 좋다 200회를 맞아 진행된 감사예배. 이강근 박사의 여정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온 김사만 명성교회 원로 목사는 성지를 아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라면서 성지가 좋다를 통해 많은 이들이 진리를 깨닫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태어난 곳이고 사신 곳이고 죽으신 곳이고 승천하신 곳이 부활하신 곳이 우리가 성지를 아는 것은 우주를 아는 것이고 세계를 아는 것이에요. 성지는 우리에게 계속 한번 들으면 평생 가는 우리의 삶이고 지식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다 변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성경 속 이야기들이 가득한 성지가 좋다. 성지가 좋다 200회 방송은 오는 12일과 19일 추석 특집으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고 옥하는 목사 구주기 기념 예배가 사랑의 교회 안성 수양관에서 드려졌습니다. 오정현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는 옥하는 목사님이 평생 주창하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서 우리는 복음으로 건강한 미래를 세워야 할 사명이 있다면서 다시 전열을 갖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자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인사 말씀 순서에는 김영순 사모는 옥하는 목사님이 떠난 지 9년이 지났지만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우리 모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당당하게 신실하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옥하는 목사의 제자 훈련의 목회 철학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된 은보상 시상식에서는 푸른 초장교회와 임종구 담임 목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난달 15일 일본 내 주요 기독교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연락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일 문제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관련 내용 일본 황석천 목사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제1한인기독교단체가 지난달 한일 문제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해묵은 문제들도 다시 등장한 모습이네요. 네. 먼저 외국인 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내용부터 살펴보면 이 문제는 제1교포들의 지위적 입장을 개선해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것 또한 지금의 불거진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해방 후 일본 사회에 계속 남아서 살게 되어진 한인들의 지위적 요구를 일본 정부에 요구해온 것으로 참정권 지위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이 문제에 관해서 제1교포들과의 원만한 해결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정부는 제1한국인들, 다시 말하면 해방 전부터 있던 이들에게 특별 영주권자의 지위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일본 우파들이 이것에 대한 불만도 토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한일 간의 갈등은 다양하게 남겨져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도 이런 법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건 일본에 있는 한국인이 법적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제1교포들의 생각과 일본 정부의 생각이 많이 다르기에 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의 법 테두리에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제1교포는 새로운 법으로 혜택을 원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쪽의 노력으로 많은 개선을 하여 왔다고 봅니다만 아직 미약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만이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로 그 관계 보폭을 넓히고 있는 모습인데 이에 못지않게 일본과의 문제도 외교적 접점이 찾아지길 바라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 일본인이 최근의 사태를 보면서 말하기를 실제로 일본인들이 문화나 아이돌 그룹의 영향으로 광적인 한국 여행 붐, 최근에 한때 명동, 남대문, 동대문 등등이 일본 특수를 노리던 때가 있었다라든지 동시에 한국이 그 어느 때보다 일본 여행의 붐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과거의 아픔과 쓰라린 상처의 역사도 있었고 서로의 미움과 적대의 감정이 많이 작용했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딛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성숙한 무드로 서서히 변해가는 과정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의 사태를 못내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역사를 넓게 보고 깊게 보고 길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도 자신의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를 매듭짓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의 이익이 내일의 이익만이 아니고 지금의 손해가 내일의 손해만이 아닐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거, 상처의 과거도 있었지만 최근에 화해로 가고자 하는 꿈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나의 해결의 열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내가 만난 일본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과거의 역사의 용서를 구했고 나도 용서했습니다. 아니,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이 그거였고 너희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보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법이 있습니다. 네, 이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요구에 일본이 한 걸음 나아오길 바라고요. 또 우리도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 만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네, 일본의 황석천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일본인 목회자 중에는 우리나라 고아들을 돌보면서 헌신하기도 하고 또 독립운동가들을 도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복음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남미의 빌리그레엄으로 불리는 루이스 팔라우란 사람 역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했습니다. 최근 그의 삶과 신앙을 다룬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It's a movie sure to inspire. The life story of evangelist Luis Palau. From humble beginnings in Argentina to the world stage where he's reached millions for Christ. We sat down with the actor who plays Luis, Gaston Pauls, to find out what the experience was like. We'll get to that, but first, here's how the two men met and came together to work on this project. I met him a long time ago in Buenos Aires. It was at one of Luis's famous festivals. Gaston, a well-known actor and TV personality in Latin America, was there to make a documentary. So I went there, not to talk with Luis, but to talk with the audience, because I was really curious about this man. How can he bring a lot of people, maybe millions of people, just to hear what he has to say? So I went there, I made a TV show documentary, and after that he called me on the phone just to say thank you for that documentary that you did about me, and maybe God one day will bring us together again. 2 years ago I received a phone call just to say that they were thinking, the Palau Association, they were thinking about doing a movie about his life, and they were considering me for the main role. The movie begins when Luis is just a boy. When the Spirit of God calls you to the cross, don't you hesitate. As a young man, he started by sharing God's word on the radio and preaching on the streets. And the life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by faith. Gaston plays him as an adult, beginning at seminary in Oregon. Always a real challenge to create a character, but when you have to create a real man who is still living, it's more difficult, and you have to be very respectful. Before they started shooting, he wanted to meet Luis face to face. So we met 2 years ago in Portland, and I could see there his eyes. Everything is there. And his humility, his humanity, his way of talking, and he was there. And that's what he captures in these scenes that follow the ups and downs of Luis's story. Billy Graham, pleasure to meet you. Luis was inspired by Billy Graham, who became his lifelong friend and mentor. And just like the famous evangelist, God gave Luis the ability to reach the masses for the kingdom. Gaston says picking up Luis's voice proved to be one of the hardest parts of the role. He has a particular way of talking. He talked like, "Hello, Gaston, how are you?" So I had to put my voice here. He remembers one especially challenging scene when he could no longer speak. I started to think, please, I can't believe this. I can't believe everyone were there looking at me, just thinking, come on, man, where's your voice? So
I started to pray in front of the extras, and they were starting to pray with me. And maybe, I can't remember exactly, but 20 minutes after that, my voice came back. And better, my voice was like never before, you know? Just like Luis's message, Gaston says he hopes this movie changes hearts. This movie can bring us, I hope, the possibility of a better world, you know? A world with more light, with more hope. He says it changed his. Maybe it'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jects in my whole life. Jenna Browder, CBN News. 요즘은 배달 음식 문화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배달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 수도 그만큼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에 따른 부작용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음식을 시켰더니 헤어진 애인이 찾아왔다면 어떨까요?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 생각하는 것만으로 좀 무섭기도 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사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그 보통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음식을 주문할 때 배달 앱을 통해서 많이 주문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배달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그 배달 앱 고객센터에서는 이제 주문자의 전화번호라든지 또는 뭐 주문자의 주소, 주소를 배달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걸 수집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 저장을 하는 이유는 다음에 이제 다시 주문을 하면 이제 그쪽에서는 아, 거기 어디시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주문하는 사람도 편하고 또 거기서도 편하니까 또 소비자의 니즈를 알아서 무슨 음식을 주로 주문하는지도 분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저장해서 보관을 하죠. 근데 문제는 이 저장된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어떤 그 20대 남성이 그 배달앱 센터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 여친의 전화번호를 대면서 일로 물건을 주문했는데 음식을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왔다. 그러니까 이제 배달앱 센터에서는 아, 거기 어디로 안 갔나요? 하고 주소를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알려진 그 주소를 가지고 그 남자가 전 여친을 찾아가서 폭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이제 치킨을 좋아해서 이제 배달을 자주 시켜 먹는데 이게 상당히 편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주소를 말하지 않아도 돼서 편하긴 한데 근데 결론적으로 어쨌든 이제 개인정보가 이제 줄줄이 새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이번에도 이게 나온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이제 그래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고객센터에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와 책임과 의무를 주는 그런 법을 규정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유출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이제 사실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 전자상거래보호법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집된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면 형사처벌되는 규정은 있죠. 근데 이제 이번 사건에 배달앱 고객센터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거는 그 배달앱 주문 그 규정에 의하면 전화를 해서 결국은 물어보면 그 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주소라든지 또는 뭐 어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개인정보를 알려주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그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개인정보 배달앱 고객센터의 개인정보 관리는 그 불가능하죠.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유사 사례를 좀 짚어보면 배달 과정에서 알게 된 번호로 혼자 사는 여성에게 마음에 드니까 따로 만나자 이렇게 연락을 했다 또 불구속 입건된 사건도 있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배달의 고객센터에서 이제 배달원한테 음식점한테 알려주면 이제 배달 또 대행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배달 대행센터 이제 배달원이 음식을 결국 배달하면서
그 고객을 보고 고객이 이제 마음에 드니까 아이고, 네. 그 전화번호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한번 만나자 하는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니까 이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스토킹을 당하는 셈이 된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범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식당 주인이 이제 후기에다가 그 배달한 사람이 후기에다가 이제 평점을 나쁘게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식당 주인이 주소 뭐 이런 거 다 아니까 거기다가 내가 집 주소를 안다. 내가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전화로도 협박하고 그래서 또 피해를 봤다고. 그래서 개인정보라는 것은 지금 현대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보호돼야 되는 중요한 것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 배달앱 센터라는 새로운 주문 그런 체제에 의해서 보호가 안 되니까 이제 범죄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법 규정이 이제 시대 상황을 잘 따라가지 못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 섬뜩한 이제 사례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게 결국에는 뭐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기록이 남는 것이지만 결국에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가져오는 부작용도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동안은 별다른 조치나 뭐 대책 마련이 없었던 건가요? 물론 이제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제 그 법 개정을 공고하기는 했죠. 그렇다면 이제 왜 이 법이 개정되지 않았느냐 하면 사실 요즘 흔히 말하는 이제 빅데이터들이 있죠. 빅데이터 분석이 이제 산업 발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책을 주문하면 그걸 다 이제 정보를 분석해서 어떤 책을 주문을 했는지 그렇죠. 그거 이제 책의 주문 취향을 알아서 그 번호로 책을 추천하죠. 추천을 계속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소비자나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되면 이제 유리하고 그 이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산업에서는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소비자의 니즈를 확인할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신속하게 물건을 생산해서 또 그 생산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도 올릴 수 있고 그러니까 주문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막으면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을 수는 없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의 피해도 막아야 되니까 이 둘을 잘 이제 조정을 해야 되죠. 그러게요.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것은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안 되고 범죄가 자꾸 되니까 특히 이제 혼자 사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개인의 주소가 노출되면 불안해서 베란다에다가 남자의 옷을 걸어 놓는답니다. 일부러. 여기 남자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럴 정도로까지 그게 불안해 한다면 이건 분명히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배달앱 고객센터에서는 주문이 오면 이 주문자의 번호를 음식점에다가 바로 알려주지 않고 가상번호, 안심번호를 만들어서 알려줘서 연기에 될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주문이 완료되면 그 가상번호를 폐기하는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뭐 관련 산업들에 대한 제재만이 일단 답은 아닌 것 같고, 그럼 그렇지 않은 선에서 이제 소비자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이제 법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법에는 일단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이제 그 개인정보를 보관하려면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달앱 고객센터 거기에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그런 동의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동의 자체가 아주 조그만 글씨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이 이제 결국 동의를 받는 것이 너무 불공정하다. 그런 약관이라고 보여지고 또 이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아서 유출돼서 피해가 일어나면 그 점에 대해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다 동의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배달앱 고객센터에서는 지금 번호가 오면 알려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배달앱 고객센터에서 약간 이제 바꾼 게 그 어떤 남친이 이제 뭐 주문했다고 그래서 전 여친의 주소를 알아갔는데 지금은 그 주문자의 전화번호로 온 경우에 한해서만 주문자의 주소를 알려주는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정보가 그만큼 덜 유출될 수는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간에 시대 변화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법 규정이 완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오늘은 이제 배달앱과 관련해서 이제 개인정보 문제를 좀 살펴봤는데 이걸 또 좀 성경적으로 좀 적용해 보면 저희가 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이런 성구처럼 기업이든 개인이든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단순히 자기 욕심만 채워서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올바른 일인가 아닌가는 본인이 이제 가장 먼저 알 텐데요. 정말 양심이 좀 무뎌지지 않도록 늘 좀 예민하게 좀 깨어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추석 연휴는 그리 길지 않아서 귀성길 또 귀경길 움직이시는데 예년보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네, 그래서 미리 주말을 이용해서 고향에 다녀오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미래 목회 포럼에서는 해마다 명절을 이용한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 대표 김봉준 목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홉길 사랑교회를 맡고 있고 미래목회 포럼 대표로 섬기는 김봉준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올해도 역시 추석 연휴 이 고향교회 캠페인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나요? 계속 매년 하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또 신문 광고하면서 캠페인 준비하면서 진행은 착착 노하우가 쌓인 그대로 진행하고 있으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캠페인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래목회 포럼에서는 각각 여러 가지 분야에 따라서 진행 본부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향교회를 방문하는 파트가 있는데 여기 전체 회원들과 전문위원들에게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하고 있죠. 공유하고 있죠. 시골은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못자리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렵고 빈곤한 시골 지역을 우리가 신경을 써서 미래목회 포럼은 교회 정치단체는 아니고 순수히 목회하는 목사님들 모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도움되자 이런 입장입니다. 예, 앞서서도 이제 많은 노하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캠페인을 시작하신 게 꽤 오래 되셨죠?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1년에 이제 구정과 가을 추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그러면 이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도회지에 있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촌교회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어차피 서울이나 신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시골 출신이 많고 지방 출신이 많으니까 네. 어릴 때 우리가 다닌 교회를 한번 돌아보자 이런 마음에서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좀 더 늘지 않았을까 싶은데 캠페인에 참여하는 교회 수는 좀 얼마나 되나요? 파악이 되고 있나요? 정확하게 지금 리서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방적으로 실시만 하고 있고 네. 학술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숫자까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저희 회원교회는 거의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회원교회가 서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골에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기도 하고 받는 교회도 있고 몇 년 전서부터는 대교단에 예를 들어 장로교, 통합, 합동, 침례교, 감리교 공문을 보내서 동참을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죠. 네. 2007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으면 이제 10년이 지난 이제 캠페인인데 좀 해를 거듭할수록 이런 점은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느끼시는 분도 느끼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있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고 우리에게 고맙다는 표시를 우리 미래목회 포럼 홈페이지도 올려주고 계시고 그래요. 또 갔다 오신 성도님들이 교회 신문이나 주보에다가 인증사진을 올립니다. 그럼 그것이 교회 전부 확산되니까 네. 시골 가시는 분들은 나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게 되고 또 가기 서로 전에 독려하는 저희들이 또 효과도 있네요. 그 시골 교회, 고향 교회 선교사증을 줍니다. 기왕이면은 그걸 주면은 이제 성도들은 가실 때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선물 성의 있게 사가지고 네. 쇼핑백 들고 고향교회를 방문하죠. 처음에는 영문을 원어 목사님들이 이게 웬일이냐 경계도 했지만 중심을 아니까 선물도 드리고 새벽 예배부터 공예배는 있는 동안 참여하고 헌금도 정성껏 드리고 서울의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하는 걸 알리고 나니까 고마워서 이제 해마다 기다린답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명절이 되면 고향집을 방문할 때 그런 정겨운 풍경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는 고향교회를 방문하면서 또 나타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성도들도 이제는 좀 많이 명절에는 고향교회에서 좀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인식의 변화가 좀 많이 생겼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아무래도 이런 일들이 여러 좀 협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고향교회를 성도들은 추석 때 내려갈 때 방문하고 저희들은 강단 교류를 합니다. 네. 제가 시골 가고 그분들이 서울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시고 저는 이제 내려갈 때 당부를 하죠. 돈 1원도 쓰지 마십시오. 저를 위해서 사례비든 호텔비든 식사비 1원도 쓰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합니다. 그 대신 이제 우리 교회 서울에 올라오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별 5개짜리 호텔에 드시게 하고 가을 되면은 겨울용 패딩 코트를 부부간 같이 두벌을 준비하도록 하고 옷도 그다음 과일 뭐 온갖 엽서, 땡큐 카드 이런 걸 통해서 환영을 하는데 저희 교회 올 때는 미리 좀 오도록 해서 한 3, 4일 계십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얼굴이 굳어서오시더라고요. 너희들이 뭐 잘났다고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이런 굳은 얼굴인데 예배 한 번 참여하고 2번 참여하면서 내려갔을 때는 주일 설교하고 내려갈 때는 정말 고맙다고 활짝 피어서 내려가시고 또 성공적인 케이스는 가신 분들이 저희 교회 제자 사례비도 최선을 다해 드리고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도네이션을 또 합니다. 그분들에게 하니까 어떤 교회는 아주 어려운 교회였는데 중형 버스를 샀더만 그 정도만 해도 시골 교회는 힘을 상당히 얻는 거죠. 어떤 시골을 가보니까 가을에 갔는데 작년 크리스마스 성탄 추리가 강대상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봉사자도 없고 담임 목사님도 의욕을 잃었다는 소리죠. 내버려 두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너무 가슴 아팠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그분들이 힘을 얻었다는 소식 들으니까 참 그 마음이 즐거웠고 어떤 교회는 가니까 대부분이 70, 80 어르신들인데
청년 회장이 있다고 소개를 하는데 네. 그분 나이가 환갑이더만요. 청년 회장이신데. 그런 네. 현상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 자제분이 젊은데 네. 도회지에 일 나갔어요, 직장으로. 그러니까 시골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명절 이외에도 계속 이렇게 도시교회와 농촌교회 간의 어떤 네트워크가 계속적으로 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나 봐요. MOU를 맺어가지고 해산물, 농산물을 서울에 직전해서 저희가 팔아주고 뭐 이런 일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자제분들이나 도회지에 올라와서 학교를 다닌다 뭐 한다 할 때는 우리는 알아봐주고 숙소도 알아봐주고 서로의 MOU를 통해서 교류를 가지니까 그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가지고 고마워가 있고 또 저희들도 시골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정기적인 모임 같은 것도 있습니까 혹시? 그거는 없습니다. 없지만 이제 저희들이 서울에서 세미나 할 때 미래목회 포럼에서 설교 세미나다 뭐 4차원 영성에 대해서나 4차원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떤 세미나 하면은 그분들을 그냥 초대를 하는군요. 100% 우리가 부담해서 초대를 하죠. 그래서 그분들도 새로운 신학이나 교육이나 세미나에 대한 사주를 자꾸 접해야 되니까 소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또 많은 도전과 또 위로를 받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제 좀 10년 넘게 농촌교회들과의 교류를 이어오셨다 보니 느끼시는 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농촌교회의 어떤 목회 환경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부분은 좀 개선돼야겠다라고 느끼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반대로 좀 보완돼야 할 부분 혹은 보존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은 이제 대형 교회나 큰 교회가 교단적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공문을 보내고 참여한다 하지만 아직은 미미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골 교회는 사람이 없고 재정이 없다 보니까 리모델링 할 돈이 없습니다. 뭐 건축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리모델링 하면 참 좋겠는데 이건 이제 정부 측에서 해야 될 일인데 작년부터 종교인 납세를 합니다. 세수는 얼마 안 돼요. 세수는 정부에 받는 거 한 300억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이 500조지 않습니까? 예산 500조에 세수 300억 같으면 껌값이죠. 정부에서 그것을 딴 데 쓰지 말고 농촌교회 살리는데 투입해주면은 모르긴 해도 아마 이 정부가 표를 많이 얻지 않을까 싶은 생각하는데. 반면에 그 농촌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함께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농촌교회는 지금 우리 못자리잖아요. 저는 물론 도시 출신입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분들이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와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 도회지의 주로 큰 교회는 좀 신도시입니다. 일산, 분당, 동탄 뭐 이런 죽전 신도시인데 그분들이 다 시골에서 올라온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우리가 못자리입니다. 못자리를 살려야 돼요. 최소한 죽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물심 양면으로 또 신경을 한국교회가 쓰고 또 그분들 위로받으면서 지역에서 난 농산물을 우리가 사드리고 이런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어찌됐든 이런 캠페인으로 인해서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의 좀 양극화가 좀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도 조심스럽게 좀 가져보는데 좀 어떤 좀 효과들을 좀 기대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요. 일단은 도농간의 상생이 되죠. 그리고 도시에서 큰 교회 목회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지나치게 올라가거나 부해질 수 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서로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시골교회 가면서 느낀 바가 참 많은데 제가 해야 될 시골 고생을 저분들이 하고 있지 않느냐. 동일한 마음을,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4차 혁명 시대를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좀 미래를 위한 전략 어떻게 세워나가면 좋을지 한국교회 전반의 방향에 그동안 대해서. 이제 한국교회가 대형교회 위주로 해외 선교에 주력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안방을 소홀히 했습니다. 시골을 소홀히 했거든요. 인구도 줄고 있는 마당에 시골교회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해외 선교하면서 시골 교회도 우리가 돌아보자. 그래서 뭐 시골의 큰 교회, 도시의 큰 교회라고 잘난 것 아니고 작은 교회 시골에 있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통일한 마음으로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제언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추석 연휴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고향교회 방문 계획도 꼭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목회포럼 대표 김봉준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교단이 42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총회장으로 장종현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C채널 방송의 대표 프로그램 성지가 좋다가 방송 200회를 맞았습니다. 고 오카는 목사 9주기 기념 예배가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드려졌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네, 가을 장마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네, 최악의 허리케인으로 바하마 등 카리브해 인근 국가들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13호 태풍 링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말에 한반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특별히 추수를 앞둔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